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 이념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행정 이념의 변천 과정을 물어봤죠. 고전은 능률성, 신고전 때 이제 민주성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형평성은 신행정론 때 들어오고요. 반면에 똑같은 시대에 우리나라 발전도상국은 효과성이었죠. 목표 달성도,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 그래서 형평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효과성이 돼야 되고, 형평성은 미국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틀렸고요. 공리주의가 이제 공익 과정설이냐 실체설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벤담은 과정설로 들어와 있어요.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되면은 효용이 증가되는 건 맞는데 사회 전체 효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효용을 하나하나 극대화시키다 보면 뭐가 돼? 전체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야. 그럼 전체 효용이 커졌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효용이 커진 거겠죠. 개인 효용이. 그러니까 전체 효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효용을 하나하나 극대화시키면 전체 효용이 커지는 건데 그럼 전체 효용이 커졌다는 거는 분명히 비용에 비해서 어느 분야에서 편익이 더 커진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전체 효용이 커진 거니까 공익은 향상됐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시각은 전체 효용이 커졌을 때 공익은 향상된다 맞는 말이고요. 다만 사회 전체 효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효용을 하나하나 극대화하다 보면은 전체 효용이 극대화된 거고 전체 효용이 커졌다는 건 다른 말로 분명히 어디선가 개인 효용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 가치와 수산 가치를 많이 물어보는데 본질 가치는 대개 60년대 이후에 많이 논의돼요. 행정이 가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그 전까지는 정치행정 이론론이어도 뭐 가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뭐 이론 만들자, 과학하자 이런 게 주된 논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본질 가치, 자유는 전통 가치예요. 원래 이제 자유 가치였고 평등은 당연히 주어져 있는 걸로 봤는데 이 평등이 깨져요. 이 평등이 깨져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자유 가치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평등을 좀 더 불평등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게 이제 60년대 롤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그다음에 정의가 나오고 교환 정의가 아니라 배분 정의야 이거는. 그다음에 형평이 나오고 복지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공익이라는 개념도 60년대 논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공정자 평형복으로 많이 외우잖아 지금.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 가치들, 뭐 능률이니 민주니 민주성 안에 책임성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수단 가치겠죠. 그래서 능률성과 책임성, 민주성 이런 것들은 수단 가치고 정의니 형평이니 이런 가치가 이제 본질 가치가 돼요. 그래서 자유 빼고는 전부 다 60년대 이후에 많이 논의됩니다. 이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질과 수단이 바뀌었으니까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51번이죠. 우리나라 1조에 뭐가 있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1조는 항상 능률성과 민주성의 가치가 있어. 행정이다 보니까 일단 능률성이 먼저 나오지만은 그래도 민주 가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형평 공정 이게 아니고 능률과 민주 가치가 항상 행정하게 행정 관련 법령들은 능률과 민주 쪽이에요. 능률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민주만 나와 있는 건 있죠. 윤리법이라든지 뭐 부패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건 능률을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만 나와 있지만 어쨌든 1조는 대개 능률과 민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형평과 공정이 아니라 능률과 민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가장 행정의 기본 문제라고 생각해요. 행정의 그 본질이 뭐냐, 행정의 본질이 뭐냐. 전문가를 뽑는 이유가 뭔데?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린 공적 영역이니까 민주성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행정학이기 때문에 항상 능률과 민주의 조화, 실적과 역관의 조화, 이 조화를 이걸 추구하는 거겠지 이제. 자, 능률과 민주성은 사실 이게 상충되는 가치예요. 상충되는 가치인데 항상 상충되진 않고 보완이 목적이겠죠. 왜? 민주성이라는 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에 들어주고 막 이런 건데 그러버리면은 이제 전문성이 떨어져요. 능률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전문성 강조하고 능률성 강조하려고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민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했을 때 이제 민주성이 이제 침해될 수 있고 또 민주성만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 같은 게 침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상충관계지만 둘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률성의 실적주의에다가 민주성이 들어오듯이 또 전문가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윤리 같은 걸 강조하듯이 서로 보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상충되는 건 맞아요. 원칙적으로 상충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또 이 대응성과 합법성이 상충돼. 둘 다 민주성 쪽이에요. 대응은 국민이나 이런 고객의 대응인데 대응을 강조하다 보면 법을 어길 수 있고요. 법 절차 너무 강조하다 보면 대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둘 다 민주성 관련돼 있지만 둘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상충 관계입니다. 충돌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주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대응성이 좋아지겠지만 그때 규정이 없다면은 또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만 지키다 보면 대응성이 떨어지고 대응성을 높이다 보면 법을 어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주로 상충되는 게 능률과 민주가 상충되고 그다음에 효율성과 형평성이 상충되고 대응성과 합법성이 상충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민주성 계열이지만 상충될 수 있다는 것, 또 능률성과 가외성이 상충되죠. 그다음에 능률성과 효과성은 원칙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효과성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능률성과 효과성도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과 효과는 원칙적으로 좋아하지만은 예외적으로 비용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효과성이 상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충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 개념이 등장합니다. 공익이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 최고 가치 개념이에요. 근데 공익을 어겼다고 해서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진 못하고 되게 부당의 문제야. 소송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은 되게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윤리 개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을 보시면 되게 위법하거나 공익을 침해했을 때, 그럼 위법이라는 건 법을 어겼으니까 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부당의 문제, 공익을 침해하는 건 부당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법의 심사 대상은 안 되고 행정 내부 통제 대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익 개념은 가치 개념이다 보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신행정론 때부터 많이 논의되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공익은 있었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그때 논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이론론, 신행정론 때 틀렸죠. 그 다음에 실체설과 과정설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는 주체를 봐야 돼요. 실체설은 전체가 주체가 돼야 돼요. 국가 전체가. 개개인의 공익이 아니라 개인의 집단의 공익이 아니라 전체 공익이 있다는 거야. 반면에 과정설은 그게 아니라 요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이익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타협하다 보면 공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미 큰 공익이 있다. 전체주의. 실체설이에요. 반면에 요 개개인들 이익단체들이 모여갖고 사익들이 모인 거죠. 요게 모여 합의된 게 공익이다. 그럼 과정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설이 규범적이고 과정설은 좀 더 경험적이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현실주의다, 개인주의다는 건 실체설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과정설이 돼야 되고요. 실체설은 뭐 전체주의라든지 뭐 이상주의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틀렸죠. 55번은요. 그다음에 56번입니다. 실체설은 사회에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니까 사회 공동체나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절대선의 가치가 이미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설이 더 비민주적이에요. 근데 이런 비민주적 공익관이 왜 미국에 들어왔을까? 다원주의가 깨지니까. 더 이상 타협과 합의로서 공익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체설이 들어왔겠죠. 근데 실체설은 비민주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온다? 담론설이 들어와요. 담론설이나 학설은 없지만은 담론 이론이 들어옵니다. 단순한 다수결도 아니고 사이기합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언적인 공익도 아니고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걔도 경험적인 거예요. 우리 신공공 서비스론 말했을 때 실증주의라고 그랬지. 그게 경험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큰 가치가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56번은요. 자, 57번입니다.
민주적 공익과는 과정설이에요. 반면 도덕적 선인이 절대가치의 존재는 이건 실체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꼬아놓은 겁니다. 민주적 공익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실체설은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과정설이 좀 더 민주적이고 실체설이 더 비민주적이에요. 근데 왜 실체설이 들어왔다고? 더 이상 미국의 기존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약자 이익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약자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는 선언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실체설이 들어왔던 겁니다. 자, 민주적 공익과는 이건 과정설 개념이고 뒤에 있는 도덕적 선이나 절대가치는 실체설의 요소죠. 틀렸어. 자, 58번입니다. 실체설은 그 자체에 선언적 이익이 있다니까 반면에 절차, 과정설 이런 절차만 준수하면 공익이 만들어진다. 이건 과정설이에요. 절차적 합리성 강조한다. 절차만 준수했을 때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은 과정설입니다. 역시 틀렸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담론 이론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과정설 경험적, 실체설 선언적, 담론도 경험적이에요. 우리 합의해서 만들어 갈 거니까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 그냥 단순 다수결이었다면은 합의 과정이죠. 시민민주주의, 수권민주주의 이런 과정 거쳐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또 실체설은요, 국가라든지 엘리트가 정했단 말이야. 근데 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엘리트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민들이 모여서 할 거고요. 국가는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론이 등장했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59번입니다. 국가 우월적 입장이다. 실체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엘리트가 주도한다, 국가가 주도한다, 관료가 주도한다. 그래서 관료의 독자적, 적극적 역할. 이건 실체설 맞습니다. 이러니까 비민주적이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9번은 이거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집단이기주의는 다수결의 폐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쪽수가 많다고 해서 약자를 무조건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과정설의 문제점이에요. 됐지? 그래서 실체설이 들어온 이유는 뭐다? 이런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실체설이 들어왔는데 실체설은 문제가 뭐가 문제라고? 전체주의라니까 이거는. 이미 선언적으로 있어버리니까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국가가 주도해버리고 더 비민주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집단 이기주의 폐단의 발생은 어디서 문제다? 과정설의 문제점. 일명 다수결. 그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 의견만 반영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61번입니다. 적극설이다, 내용설이다. 이게 실체설이야. 왜 적극적이라고? 국가가 주도하고 엘리트가 주도하고 합리 모형이고 자기만의 선언적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적극설과 실체설이 바로 내용설이 실체설이에요. 반면에 내용이 아니라 절차, 그 다음에 소극설 이런 것들을 과정설과 소극설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 과정설이 되겠지. 절차라든지 소극 같은 것들이. 자, 틀렸습니다. 이거 맞았죠? 적극설과 내용설로 언급되는 실체설은 이건 맞는 말이고 우리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라 이미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리고 소수 엘리트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다? 비민주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비민주적 공익관이 왜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이기주의 폐해, 이런 다수결의 폐해 때문에 얘가 들어왔던 거죠. 미국 사회가 60년대 8대2 사회였어. 이가 흑인인데 이의 의견을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누가 들어왔다? 실체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맞는 말입니다. 적설이다, 내용설이다, 실체설이다. 상대적으로 비민주적이다. 얘가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앞에 봤던 집단이기주의 폐해를 시정하려고 들어왔던 겁니다. 자, 이거는 맞았죠. 자, 그럼 실체설의 학자가 누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플라톤, 이데아였죠. 루소, 일반의지. 그 다음에 칸트, 롤스, 정의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실체설입니다. 그래서 과정설의 학자하고 실체설의 학자 한 10대 명 애원하게 되는데 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유명한 학자들, 성선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실체설이고요. 홉스라든지 벤담이라든지 그지?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슈베르트가 나왔죠. 슈버트로 나오더라고요. 슈버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과정설이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 위주는 좀 외워놔야 될 겁니다. 어쨌든 플라톤의 이데아, 루소의 일반의지, 칸트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분은 좀 외워달라고 그래요. 플라톤, 루소, 텔레스용도 마찬가지고요.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 그 책에는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실체설 맞습니다.
학자를 막 물어봤는데 이건 대학 교재에 있는 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과정설은 사익이 모였을 때 뭐가 돼? 공익이 돼요. 틀렸죠? 개인의 이익을 합쳤을 때 뭐가 된다? 공익이 됩니다.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합쳤을 때 그냥 공익이 돼요. 공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익의 합이야. 개인으로 나와도 되고 이익 집단으로 나와도 돼요. 어쨌든 이런 개인들이나 이익 집단 내 사익들이 모였을 때 합의되었을 때 공익이 된다는 거야,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는. 보지 않는다가 아니구나. 틀렸구나. 봅니다. 과정설은 개인의 이익을 합쳤을 때 공익이라고 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민주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이기주의 폐해 같은 거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과정설이 안 되니까 누가 들어왔다? 실체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체설이. 그래서 이건 틀렸죠. 집단 이기주의 폐해는 과정설의 문제점, 일명 다수결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하려고 약자 이익까지 반영되어 있는 실체설이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실체설이 더 비민주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온다? 담론 과정, 시민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의견도 반영해서 합의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과정설 판례가 아니라 실체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이제 공익 개념이야. 그래서 행정 이념에 개관하고 공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론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